이 인문대학인데 노동? 왜 노동이지? 문학, 역사, 철학이 인문학이라고 이야기 되는데 그게 좀 이해 안 되실 분도 계셨을 것 같고 일단 뭐 저한테 맡겨진 거라 일단 이야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동과 사람, 노동과 기술의 문제인데 저는 이게 두 군데서 일하고 있고요. 광주 장애인 인권센터하고 광주 인권지 활짝이라고 하는 인권단체에서 두 군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권 활동한 지는 한 27년쯤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일하는 사람이 당당한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신기술 환경 AI라고 하는 게 요즘 되게 유행인데 신기술 환경에서 이게 노동이라고 하는 건 이게 과연 그대로 유지되나? 먼저 이게 짧게 이게 JTBC에서 예전에 나왔던 영상인데 이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잔혹한 이야기,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인간들의 이야기. 중국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단 2년 사이에 200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로봇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향후 3,600만 개의 일자리가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 이는 미국 전체의 일자리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또 다른 예측도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노동력의 5분의 1에 달하는 8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자리들이 사라질까요? 일이 단순화시고 임금이 낮을수록 자동화나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가령 사무관리 업종은 대체될 가능성이 4%인 반, 단순 포장이나 기계를 관리하는 수준의 일은 대체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고학력자보다는 저학력,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노동자의 일자리가 더 먼저 사라집니다. 대도시보다는 소도시, 규모가 큰 사업장보다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일자리가 더 먼저 사라지게 됩니다. 여자보다는 남자, 백인보다는 흑인, 자국민보다는 외국인의 일자리가 더 빨리 사라집니다. 자, 좀 더 보죠. 이것은 존재하는 전체 일자리의 파입니다. 그 일자리들의 성격에 따라 나누면 대략 3등분이 됩니다. 이 중 가장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 이곳에서 일하던 인구의 70%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고, 두 번째로 가능성이 높은 영역 역시 70%에 가까운 일자리를 잃습니다. 반면 자동화될 가능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30% 미만의 인구만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 모두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들 모두 자동화 가능성이 낮은 지대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야 결과는 해피엔드. 그러나 일자리 파이에서 그런 동화 같은 해피엔딩은 쉽게 오지 않죠. 급기야 가장 극단적인 암울한 예측이 나옵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스템이 점점 발전하는 극소수의 상위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99.9%의 사람은 프레카리아트로 살아갈 겁니다. 프레카리아트. 그 저도 잘 모르겠는데 불안정하다는 뜻의 프레카리오와 노동자를 뜻하는 프롤레타리아가 합성된 용어. 인간의 노동이 대부분 AI로 대체된 미래 사회에서 임시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형태의 단순 노동에 종사하며 저임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계층을 뜻합니다. 이 말을 처음 주장했던 분이죠. The pandemic have undoubtedly expanded the size of the precariat, which is that more and more people who thought they were part of the salariat are now finding either themselves in the precariat. 그리고 이분 99.99%가 프레카리아트로 살아갈 거라고 아무런 예측을 내셨던 분입니다. 한국인의 99.997%가 프레카리아트가 된다라는 것은 프레카리아트는 사실은 이제 보통의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주로 이제 플랫폼이라는 것에 소속이 되어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동을 한다는 것인데요. 플랫폼. 우리가 아는 플랫폼은
이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곳 우리가 하는 플랫폼은 기차 탈 때 플랫폼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였다가 헤어지는 곳. 이게 제가 중간에 잘라서 이런 예측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굉장히 많이 없어질 거야. AI가 로봇이 대체할 거야. 이런 예측에 대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과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물어야 되지? 이런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중요한 건 무엇을 준비할 건지 무엇을 물어야 할 건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물어봐야 되지? 입니다. 상위 0.1%에서 물어봐야 되지. 상위 1% 물어볼 건지 아니면 아까 나왔던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 눈으로 질문을 던져야 될 건지.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거의 대부분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보통 다른 노동인권 교육을 할 때는 분명한 인권의 입장에서 인권의 원칙과 입장과 판단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인문대학이기 때문에 주로 많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질문과 또 여러분이 판단할 때 필요한 사실들을 제시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동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인문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라는 게 뭐지?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뭐지? 행복한다는 게 뭐야? 를 추구하는 학문이잖아요.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인간의 삶의 결에 대해서. 그래서 문학, 역사, 철학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는 겁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뭐지? 행복하게 산다는 건 뭐지? 지금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나?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과거 어디로 와서 어디로 현재 가고 있는 거지? 평범하게 산다는 게 지금 평범한 건가? 를 질문하는 학문이거든요. 즉 사람은 질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를 질문하는 질문의 문자로 바꿨을 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결국은 질문하는 거다. 사람은 질문하는 자이고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구해가는 자이다. 그런데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사람과 사람에 대해 질문한다고 한다면 지금 시기에 있어서 여러분은 나한테 질문하는 자이시잖아요. 질문하는 자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사람에게 노동이란 게 뭐지? 노동자는 대체 누구지?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란 게 뭐지? 왜 이렇게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뜨거운 감자지? 왜 뜨거운 감자인데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있지? 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동자가 일을 하지 않는가? 일을 하지 않고 경제적인 피해를 기업인에게 주는 노동 3권, 파업이라고 하는 것을 왜 헌법상의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지? 기업활동의 자유는 인권이 아니거든요. 헌법을 읽어보세요. 헌법에는 경영자의 권리는 인권으로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왜 이 무시무시한 권리를 헌법상의 인권으로 써놨지?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이런 질문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점이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 존재잖아요. 이게 인간할 때 간자가 사이 간자잖아요. 인간은 사이 존재. 나와 나 사이, 너와 너, 나, 너, 우리 사이에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상대가 누구세요? 누구하고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예, 그렇죠. 자기 자신이죠. 뭐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오늘 이거 할까 말까? 자기 자신과 가장 진지하게 대화를 많이 하는 시기가 연초예요. 작심삼일. 이걸 꼭 해야지. 너 진짜 할 수 있어? 할 거야. 아따, 다음 주부터 하면 안 될까? 너 그러다가 망한다. 아니?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너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야? 이 나와 또 다른 내가 수많은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사이에 나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너 진짜 뭐 하고 싶어? 이거 하고 싶은 거야? 진짜 그거 하고 싶은 거야? 그래, 하고 싶어. 그러면 그때 뭔가를 하고 싶은 나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내가 노래를 잘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내 노래를 들은
상대방이 아이고 그만하시오. 이렇게 너는 그냥 취미로 해라. 너는 왜 이렇게 모든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불러도 하나의 장르로 만드는 능력이 탁월한 얘기야. 그럼 노래방에 가서 친구들이 너는 세 곡만 부르고 그때도 마이크 절대 잡지 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 너라고 하는 상대방 때문에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될까? 이 공동체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지? 우리라고 하는 틀 안에서 나라는 게 결정이 되잖아요. 인간은 사회 존재입니다. 관계에 의해서 규정되는 존재가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고 있다.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다. 굉장히 심각하다. 즉 인간이 아니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사람이 사람답게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데 정말 힘들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관계 속에서 사람이 되는 건데 마을 속에서 사람이 되는 건데 정말 다양한 기등한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인간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뭘까요? 내가 당당한 하나의 인간으로서 정말 대등하게 우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 그게 뭘까요?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연애? 부모? 우정? 이게 지금 직장인들이 점심 먹으러 갈 때 보시면 이걸 가슴에 이거 뭐지? 잠깐만 다시 한번 이걸 해주실래요? 이걸 잘못 눌러가지고 이게 혹시 위에 계시면 이게 이군요. 보시면 이거 차고 다니거든요. 광화문에 점심시간 되면 점심 먹으러 길거리로 쏟아나오는데 전부 가슴에 이거 달고 있어요. 여기. 이건 회사 직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뒤로 들어갔구나. 근데 구직자 27.8%가 자살을 생각해 봤대요. 실직 하는 사람들은 또 자살하기도 합니다. 왜 구직자 27.8%가 자살했을까요? 예전에 가끔 뉴스 생각해 보시면 구직자가 자살했다. 이 뉴스 가끔 나왔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 사회에서 당당한 시민으로 자신감 있게 나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것.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단지 빵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일하는 사람 노동자라고 하는 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는 거고 이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서 자유로운 존재로서 시민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로서 시민으로서 이 사회 공동체에 뭔가 역할을 하고 사람들 대등하게 만난다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직장이 있는 거 없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한 인간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관계, 이게 노동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뭘까? 그 관계 속에 사람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건데 그 관계 기본이 되는 건 노동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문대학에서 노동의 문제를 선택했다고 해서 저는 참 기뻤어요. 이게. 왜 인간의 본질적인 조건이자 이게 존립의 근거 자체 하나가 노동이다. 노동이라는 관계. 그래서 노동자는 대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은 노동자라고 생각을 할까? 그럼 노동정책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위한 정책이지? 우리가 가끔 뉴스에 나오면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추는 모습. 노동정책이라고 하는 게 경제정책 중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지? 우리가 수많은 뉴스에서 경제정책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경제정책에는 노동정책이라는 게 있나? 왜 잘 안 보이지? 이게 하종광 선배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친하신 분이고 하종광 선배께서 인하대학교에 수업을 전임 교수로 초청 교수로 한 2년 동안 일하셨는데 교수를 하셨는데 한 학기 수업의 마지막 수업으로 노동자를 만나서 레포트를 제출하세요라는 숙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이게 하종광 선배는 그냥 쉬운 숙제니까 좀 편하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한 200명 정도가 올 표정이 확 굳은 거예요. 왜 그러지?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한 학생 손을 딱 들더니 근데 교수님 죄송한데요.
노동자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정황 선배가 뭐라고 했냐면 혹시 아버님이 뭐 하시는지 어머님이 뭐 하시는지 아버님 어머님이 은퇴하셨으면 삼촌은 형은 뭐 하시는지 이웃집에 사시는 분은 뭐 하시는지 그때 학생들 전체 얼굴 표정이 싹 바뀐 거예요. 아, 그 전에는 노동자를 만나서 이게 레포트를 쓰려고 하면 어디 공단에 가가지고 경비실에 들어가서 저 죄송한데 대학생인데 교수님이 노동자를 만나서 이게 대화를 나눈 다음에 레포트를 쓰라고 하네요. 좀 허락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정작 너무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레포트 중에 한 대목이에요. 부모님이 모두 노동자인 집안에서 자랐으면서도 지금까지 노동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던 자신에게 스스로 놀랬다. 다른 레포트예요. 뉴스에서 비정규직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왔을 때 창고에서 밥을 먹네, 화장실에 밥을 먹네, 뉴스를 했을 때 그게 내 엄마의 문제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못했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가 누굽니까? 별천지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보면 그 대학생들은 99%가 노동자인 부모의 아이거든요. 어머님, 아버님이 열심히 일한 대가 임금으로 살아온 이렇게 커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노동자는 너무 멀리 있어요. 한국 사회에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 노동자가 누굽니까 물어보면 내 문제예요. 내 아버지 문제, 어머니 문제, 형님 문제예요. 라고 바로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굉장히 멀리 있는 다른 별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할까요? 실은 그럼 노동자는 구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시민입니다. 소비자예요. 경제의 두 개의 가장 기본적 요소가 생산과 소비라고 하잖아요. 그럼 생산해서 만드는 물건은 누가 삽니까? 노동자가 일한 대가 임금을 거기서 하거든요. 삼성에서 핸드폰 만들었다고 해서 이건희 회장이나 거기에 임원들이 1인당 수천 대씩 삽니까? 아니거든요. 많이 사봤자 서너 대. 나머지 다 누가 삽니까? 소비자들. 그 소비자들이 핸드폰을 사는 돈은 어디서 나오죠? 로또에서? 아니잖아요. 일하는 대가 임금이잖아요.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노동자예요. 생산하는 노동자이면서 소비하는 노동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헌법상의 주권자입니다. 헌법 1조 1항과 2항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 국민으로부터 권력은 나온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 사회는, 이 국가는 운영이 돼야 된다. 그래야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다. 그 주권자거든요. 통계청이 가구 소득원 분석을 해봤더니 90%가 우리나라 국민의 90%가 노동자들이 일하는 데가 임금으로 살아요. 그러면 노동 정책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위한 정책이 있습니까?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한 정책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경제 정책 중에 노동 정책을 찾기는 힘들까요? 수에서는 다수이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수인 게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약자라고 부르죠. 정치적으로 경쟁이 약자인 사람들. 수가 많으면 힘이 세야 되잖아요. 힘이 세질 않아요. 정치 경제적으로 약자이면서 소수자입니다. (90%의) 경제적인 삶을 책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의 문제는, 노동의 정책은 국민 절대 다수의 삶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노동권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현재 커가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은 노동자로 살 가능성이 90%입니다. 노동권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 노동자가 누구인지, 노동자의 권리는 뭔지,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하면 잘 행사할 수 있는지 배운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배운 적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노동에 대한 감각은 정의로울까요? 한국 사회는 노동 존중의 사회일까요? 노동 혐오의 사회일까요?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라는 단어에 대한 인식조차 극히 부정적입니다. 고용노동부라고 행정중앙부서는 고용노동부예요. 5월 1일 날 노동절이거든요. 근데 근로자라고 불러요. 헌법 한번 읽어보세요. 노동자란 말이 전부 근로자란 말로 써 있습니다. 근로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정 가치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는 근로계약을 맺어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예요. 이 노동자란 말을 쓰기도 힘들어요. 심지어는 헌법에 근로자란 말을 노동자란 말로 바꾸자고 했을 때 모 당에서 사회주의 헌법 개정이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예전에 홍길동이 어머니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형을 형이라고 못 불렀다고 하는 건데 지금 보면 노동자가 노동자라고 부르기가 참 어려운 사회입니다. 초등학교 자녀가 질문했어요. 엄마는 왜 학교 선생님한테 말하는 말투랑 경비 아저씨한테 하는 말투랑 달라? 초등학생이 딱 엄마 보고 하는 거예요. 엄마, 왜 내 엄마는 선생님한테 하는 말투랑 경비 아저씨한테 하는 말투랑 달라? 엄마가 망치로 머리를 맞는 기분이 들어요. 내가 그랬어? 나도 모르게? 왜? 왜 나는 선생님한테는 나도 모르게 존중의 말투가 나오고 왜 경비 아저씨한테는 존중이 아니라 이 어린 딸이 듣기에도 이거 아닌데? 그렇게 말을 했을까? 우리 일상에서 노동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감각의 문제. 초등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노동자는 어떤 존재냐고. 노동자는 득이 없다, 거지다, 외국이다, 장애인이다. 노예다, 안쓰럽다, 불쌍하다, 로봇 같다, 힘들다, 기계다, 못습니다, 힘들다. 이게 초등학생들한테 노동자 뭐냐고 수업 시간에 쓰라고 할 때 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초등학생들이 가장 되고 싶은 직업을 하면 예전에 공무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초등학생들 무시하면 안 돼요. 왜 공무원이 되고 싶죠? 첫 번째, 안 잘린다. 정년 보장, 고용 안정. 두 번째, 퇴직 다음에 연금이 나온다. 퇴직 다음에 삶이 안정된다. 초등학생들이 이런 걸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생존에 대한 공포가 초등학생들까지 퍼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하게 산다는 게 매우 힘들구나. 즉 예비 노동자들이 노동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초등학생들이 노동자들 이런 생각, 이런 편견을 왜 가지게 됐을까요? 무슨 경험을 했다고? 그럼 이거 누구한테 이게 습득이 된 겁니까? 그렇죠. 기성세대, 사회로부터.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선생님과 경비자한테 하는 말투가 그 다름에서. 이런 구분도 있었죠.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팅할래. 생산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너무나 당당하게 걸어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노동자시거든요.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자라는 게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수배전단이에요. 수배전단을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노동자 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전남 순천 노동자 풍이라는 거. 이 수배전단에서 노동자 풍이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무슨가 이미지가 있었겠죠. 그럼 여러분이 노동자이셨거나 지금 노동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풍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였어요. 노동자 풍이라고 하는 게. 대체 어떤 풍일까? 이게 유전집유, 무전징역이란 말이 있었거든요. 왜 이 말이 나왔냐면 돈 있으면 집행유예고 돈 없으면 징역살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국세청에서 조성래 회장 1천억 탈세 고발, 대기업 세무조사, 신격구 6천억 탈세 드러나, 증거인멸 우려, 배임 혐의 조양호 회장 영장 신청, 땅콩이나 조현아 전 부사장 석방, 유전집유, 무전징역 이런 거 나오죠. 왜 대기업의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탈세도 한두 푼도 아니고 엄청난 돈을 탈세하는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집행유예를 받죠? 판사가 판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제 성장에 기여했단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경제 성장의 혜택을 받았단 말은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사상 첫 매출 3천조 뚫은 500대 기업이 첫 매출 3천대를 뚫었거든요. 언제요? 작년에요. 거기 영업이익 증가가 1위가 삼성이었어요. 2022년이면 작년 코로나가 한참일 때. 국내 500대 기업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예요. 코로나 때거든요. 근데 법인세 감세를 한대요. 기억하나요? 가진 건 사람밖에 없던 나라. 견디기 힘든 그 시간을 이겨낸 사람들. 각자의 자리를 지켜준 당신의 6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늘 당신 곁에. 바카스. 이 광고 보셨죠? 요즘 자주 나와요. 이 광고 바카스에서 뭐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죠? 노동자들한테 감사하대요. 이런 비싼 광고 자주 보지 않으셨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것은 누구 덕분이라고요? 노동자 덕분이에요. 이건 기업에서 광고할 때 가끔 씁니다. 국가에서 공익 광고할 때도 나와요, 가끔. 이럴 때만 나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 발전할 때는 노동자 여러분들의 덕분이었습니다. 피와 땀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제성에 기여하잖아요. 근데 노동자들이 파업하거나 이러면 경제성장이 지금까지 기여한 덕분으로 감행한다 이런 얘기 나온 적 있나요? 기업들은 경제성에 기여했기 때문에 한대요. 노조 필요 없어. 스타벅스 직원들 민노총 이익 추구에 우리 이용하지 말라. 여기에. 권성동 노란봉투법 황건적 보호법이다. 황건적 도둑놈들이잖아. 도둑대잖아요. 노란봉투법 황건적 도둑놈들 위한 법이래요. 이런 말 속에 전혀 노동자에 대한 아까 바카스 광고 같은 그런 것은 없어요. 인정과 존중은요. 노란봉투법이거든요. 방금 앞에 났던 국회의원이 노란봉투 황건적법이다. 노란봉투법이 혹시 뭔지 아세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걸거든요. 파업 동안에 경제 손실이 얼마나 났다. 그 노조원들은 1인당 25, 30억씩 때려버려요. 근데 첫 번째, 파업할 권리는 헌법상의 인권으로 기본권으로 적어져 있고요. 민사소송은 민법이에요.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했더니 민법으로 눌러버려요. 돈이 없는 사람들 돈으로 눌러버리거든요. 25, 30억 떨어지면. 그러면 노동자들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이혼부터 시작합니다. 내 혼자 독박 써야죠. 25, 30억 나한테 가져가야죠. 가족들한테 피해 주면 안 되니까. 노란봉투법은 두 가지를 바꾸자 합니다. 2조, 3조거든요. 첫 번째 바꾸자 하는 것은 노동자들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헌법상의 권리 행사했다고 해서 민법으로 하지 않는가. 그래서 기업이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 경우에는 딱 몇 가지로 한정지었어요. 파업을 하다가 기계를 부숴버렸다든지 이랬을 경우 이만 한정하고 그 외에는 민사소송 걸 수 없다. 두 번째, 딱 두 가지 핵심이거든요. 두 번째, 원청, 하청, 재하청이잖아요. 지금 광주에서 두 차례 건축물이 무너졌고 한 번은 학동에서 이게 철거하다가 무너졌고요. 하나는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무너졌거든요. 두 개의 원인이 뭐였냐면 원청, 하청, 재하청이 문제거든요. 하청 가다 보면 단가가 떨어지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급하게 하려다가 무너진 거잖아요. 되도록이면 아파트 건설비용 줄이려고 해서 빨리 하다가 겨울에 양생 작업을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다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청, 하청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하청에 대한 책임을 원청한테 주면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황건적 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도록 우리 언론들은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있을까요? 이게 보면 일자리의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은 끊임없이 과소평가 되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뉴스가 되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해외 국제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국내 내수가 떨어집니다.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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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이야기 나와요. 그렇게 이야기 나올 때 정말 많이 나온 말이 GDP, 국민소득, 부동산, 주식, 물가, 환율이 문제 생겼습니다. 라고 사실하고 떨듯이 걱정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걱정하면서 이걸 환율을 잡기 위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잡는 것이 일자리를 임당주 심층에 빠뜨듯이 빠뜨려 버려요. 노동자, 그리고 이게 딱 보니까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합니까? 뼈를 깎는 고통 분담이라고 이야기해요. 국민 여러분, 뼈를 깎는 고통 분담 해주세요. 환율을 잡기 위해서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80년대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때 그 배웠던 노래도 아직도 기억을 해요. 일하시는 대통령 이 나라의 지도자 3.1혁명 받들라고 5.16을 이뤘는데 그때는 참 좋은 노래였는데 크고 보니까 3.1혁명 받들라고 5.16을 이뤘다는 게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소리구나. 다 커서 알았거든요. 그때부터 허리띠 졸라하면서 해요.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야기하는 지금도 자 이제는 허리띠 푸셔도 됩니다. 이야기를 아직 들은 적이 없어요. 저보다 더 많이 드신 선생님들은 저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는 허리띠 풀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는 못했습니다. 언제 허리띠를 우리가 풀 수 있는 걸까요?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왔다 갔다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1등이 돼야만이 가능할까? 뼈를 깎는 고통, 이런 내용의 뉴스가 정말 많거든요. 이 뉴스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정말 경제를 걱정하십니까? 경제를 걱정하시면서 또 이 경제가 어려운데 또 평범한 노동자라는 사람들 90%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또 강요하네? 고통을 책임지라고? 현재 경제가 어려움에 아무것도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살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뭐 한다고 파업하고 난리야 참말로 진짜. 또 경제 어렵다고 또 노동자들 또 해고하고 임금 삭감하고 하니까 또 그렇지 파업할 수밖에 없지. 죄도 없는 사람들 열심히 일한 적이 없는데. 나 누구 집 난리 났겠네 저 진짜.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서 드십니까? 한국 노동의 현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일을 할까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죠. 먹고 살려고 일합니다. 정말로 단순해요. 일한 만큼, 먹고 사는 만큼 돈을 벌고자 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다면, 먹고 살려고 일하려고 한다면 일하다 죽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살려고 일하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하고 집에 돌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현재 한국에서 출근하고 나서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하루에 몇 명 정도 될까요? 나 잘 갔다 올게. 근데 퇴근 인사가 없어요.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어디서? 회사에서, 경찰서에서, 병원에서. 빨리 와주세요. 출근을 하되 퇴근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루 평균 두 명에서 세 명 사이입니다. 이게 지금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 한번 방문을 해보세요.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제일 위에가 나와 있는 게 사고 사망 속보가 계속 뜹니다. 이 쭉 지나가요. 이 부분을 보시면요. 진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날 일하다 죽은 사람들의 산재 사망 소식이 계속 뜹니다. 4월 25일, 4월 24일.
이 속보가 계속됩니다. 이렇게 2022년 새해 첫 달이었습니다. 그때 나온 사망 사고 소식을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고용노동부하고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640명입니다. 이것은 2021년도는 828명이거든요. 2022년도는 640명이에요. 건설업 사후 사망자 숫자가 417명으로 1위입니다.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 2022년도는 640명입니다. 사망자 최다 발생 유형이 건설업, 여전히 1등입니다. 건설업에서 46%, 5인에서 49인 사업장이 41.8%, 60세 이상 근로자가 40.5%, 전체 사고 사망자 중에 44.5%가 60세 이상 근로자입니다. 근데 떨어져서 사망 숫자가 36.8%입니다. 이거 굉장히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유형별 사고 사망 숫자는 이런 통계가 안전보건공단 가면 쭉 나옵니다. 보시면 규모별로 보면 5인에서 49인이 제일 많잖아요. 5인 내려갈수록 쭉 내려갑니다. 대기업일수록 없어요. 근데 대기업은 정규직이 많죠. 떨어짐, 부딪힘, 끼임, 교통사고, 물체에 맞음. 이게 가장 많은 산재 사망사고 유형입니다. 지금 22일 날 월요일 날 3주기 추모제 열렸거든요. 광주에서 발달장애인인데 발달장애 일하다가 이게 기계 끼어가지고 사망한 사고거든요. 일하다 죽지 않게, 일하다 아프지 않게. 올해 초 아시아나항공 일부 여승무원들이 박상구 회장을 위해 성희롱에 가까운 환영 행사를 강요당했다고 고백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낯뜨거운 노래와 율동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K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승무원들은 눈물과 선물, 신체 접촉을 강요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김용준 기자입니다. 검은 정장의 아시아나 승무원 교육생들이 율동을 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가사를 회장님으로 바꾼 겁니다. 손에는 빨간 종이로 접은 하트를 들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인턴 수료를 앞둔 승무원 교육생들이 박상구 회장 방문을 앞두고 환영 행사를 연습하는 모습입니다. 이 영상을 제보한 승무원은 4개월 훈련 기간 동안 박 회장이 방문할 때마다 이런 공연에 강제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연을 본 박상구 회장은 길을 받아간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승무원은 신체 접촉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회장님은 제가 안아주겠다고 되게 서운하고 회장님 가슴이 싶지 않아 안아드리고 또 사랑합니다 그리고 깊숙이 이런 식으로 잡아라 안을 때도 이렇게 몸박 안아라 이런 식으로 사실은 좀 하시죠. 회장님과의 만남에 감동하는 역할을 맡은 승무원도 따로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회장님이 오시면은 항상 눈물을 흘리는 어떤 역할들이 하나씩 있었고 반갑게 맞아드려야 되는 뒷동주 내가 이러려고 승무원을 지원을 했나. 육아휴직 후 복직한 승무원들이 직접 잡은 종이약 1000마리를 선물해야 했다는 등의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감동을 들게 지시를 했다고 지목된 간부는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저는 이때 기사를 읽지가 않았는데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시아나항공 측은 노래와 율동은 교육생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스스로 준비한 행사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이게 참 보면 전라도 말로 얼척이 없는 경우. 육아휴직이면 회장님을 생각하면서 이 종이약 1000마리를 접으라고요? 얘기가 이게 낮과 밤이 바뀌어갖고 죽겠는데요? 잠잘 시간도 없는데요?
근데 실은 종약 1000마리를 줬어요. 어떻게 줬을까요? 10,000원에 팔아요. 예, 병에 담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줘야 되지? 그럼 직원들 카톡방 있잖아요. 거기에가 어디 가면 10,000원에 팔아? 10,000원짜리 기를 드린 거죠. 여기 회장님은 기를 받아간다고 하는데 10,000원짜리 받아가신 거예요. 10,000원짜리도 모르고. 근데 이게 아시아나항공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기업에서 나타난 문제. 아시아나항공만 그랬을까요? 그래서 직장 괴롭히는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 때문에 직장 괴롭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했거든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직장 괴롭힘이 문제여서 유엔에서 직장 괴롭힘에 관한 국제 협약이 총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지금은 각 개별 국가의 인준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유엔에서 이게 국제 조약이 만들어지면 몇 개국 이상의 비준이 되면 이게 발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직장 괴롭힘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큰 문제고요. 근데 실제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일하다가 죽어가죠?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사장님께 청첩장을 드렸어요. 그때 사직서는 언제 낼 거냐고 그래요. 저 결혼합니다. 축하받으려고 낸 거죠. 그때 사직서는 언제 낼 거야? 이 노동자는 누굴까요? 여성 노동자입니다. 사직서 언제 낼 거야? 혹시 딸이 계신 분들은 참 답답하실 거예요. 대체 노동자는 현재 한국 이 땅에서 노동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렇게 기쁨조가 되는 것? 일하다 죽어도 되나요? 한국 사회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는 어떨까요? 노동자의 지위가 일하다 죽어도 되고 저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부당한 강요를 받아도 되고 직장 괴롭힘을 받아도 된다고 한다면 자존심을 다 버리고 일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노동자가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이 노동자의 지위는 한국 사회 90%에 해당되는 국민들의 지위이기도 한데요. 정규직도 이렇게 산다고 하면 실은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합니다. 새로운 일자리에 10개 중에 8개가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이 같은 노동시장 이익적 구조가 비정규직이 너무 많은 것이 한국 경제 저 요소가 됐고 한국 발전도 작을 것이다. 비정규직을 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디서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이야기했으면 원래 너희는 그러니까 라고 할 거예요. IMF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IMF는 다 알아요. IMF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국제기구는 아니죠. 국가와 기업을 대변하는 국제기구거든요. 왜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걱정을 하죠? 이유는 단 하나죠. 국제금융자본조차 한국에다 투자를 하면 자기들이 기대의 수익이 있잖아요. 1억을 투자를 하면 한국에다 투자를 하면 최소한 2천만 원을 가져갈 줄 알았는데 이게 2천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밖에 이 수익을 못 올려요. 왜 그러지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비정규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비정규직이 많은 게 한국의 생산성을 급격히 하락시키고 있어요. IMF까지도 걱정하는 게 한국의 비정규직입니다. 2010년부터 이미 IMF는 한국의 비정규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은행 하청업체 소속 은행에 가시면 청원 경찰 계시잖아요. 청원 경찰들이 은행 지급에는 이렇게 은행에서 240만 원을 주는데 중간에 영업업체 100만 원을 떼가요. 그러면 청원 경찰은 얼마를 받죠? 140만 원 받아요. 그냥 영업업체가 1인당 100만 원씩 쑥쑥 벌어가는 거예요. 중간 착지 막았더니 환경미화원 월급이 80만 원이 올랐대요. 그럼 80만 원 누가 가져간 거죠? 용역업체에서요. 일은 누가 하고 재주는 누가 부리고 이것은 누가 먹고? 이건 국가 정책으로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는 문제거든요.
비정규직, 하청업체 직원들, 영업업체 직원들, 이 직원들 이게 어디 같으세요? 보시면 어디 같으세요? 예, 고가도로 밑에죠. 고가도로 밑에가 일하는 장소입니다. 비가 오면 어떨까요? 겨울이면 어떨까요? 또 여름에 더울 때는 어떨까요? 예. 정말 코로나 때 택배 없었으면 참 힘들었을 거예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거리를 누가 메웠습니까? 그 누군가 메워줬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그 누가 해줬기 때문에. 그게 택배 노동자들이고 돌봄 노동자들이고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이들을 우리의 비대면 생활을 가능했던 것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비정규직이에요. 사회 필수 노동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겠습니다. 돌봄 노동자, 택배 노동자, 문턱 노동자, 집에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고쳐야 되는 사람들, 서비스를 해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게 봤더니 사회 필수 노동자예요. 사회 필수래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래요. 이들이 과연 그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고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이제는 서서히 잊혀져 가네요. 국회에서 사회 필수 노동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본회의에 상정도 안 됐습니다. 왜? 국회의원의 절대 다수가 관심이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택배 노동자도 일하다가 이게 사망했잖아요. 하루 18시간씩. 지금도 보시면 지금은 많이 괜찮은데 예전에는 11시, 12시까지도 택배분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 왜 직장 괴롭힘을 당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또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먹고 살려고.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사표를 써가지고 가슴에 품고 다녀도 하루에 몇 번씩 사표를 쓰고 싶어도 일 마치고 나도 집에 들어가면 자고 있는 가족들 얼굴 보면 자고 있는 내 아이들 얼굴 보면 내 애들 결혼해 대학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시집장 갈 거 생각하면 사표 못 쓰거든요. 루소가 그랬대요.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만큼 가난해서는 안 되며 누구도 다른 시민들의 굴종을 살 만큼 부유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라면 민주공화국이라면. 헌법 1조1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면 앞에 나왔던 그런 노동 현실을 없애야 돼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비굴해져야 되는가? 말도 안 되는 이게 언어 폭력을 당해도 꾹꾹 참아야 되는가? 굴종을 살 수밖에 없는가? 모 신문사에 초등학생 5학년 아이가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자동차 기사분한테 뭐라고 했는데 기사분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 그분은 50세가 넘으셨고 뭘 했더니 초등학교 5학년 화가 났네요. 초등학교 5학년이 그 기사분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엄마한테 말고 잘라본다. 그래도 운전하시잖아요. 왜 그래야 되죠? 왜 누구는 이런 굴종을 이게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굴종을 감내를 해야 되죠? 먹고 살려고 그런 거잖아요. 회장님하고 하트 막 흔들잖아요. 아까 보면 웃기시잖아요. 그 하트를 흔들었던 그 노동자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내가 이러려고 이랬나? 민주공화국일까요? 노동자들은 왜 파업을 할까요? 아까 왜 전 세계에 어느 정도 좀 어렴풋이 답이 찾아지지 않으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왜 노동자를 파업하지? 먹고 살려고요. 최소한 나 일해서 내 가족들만큼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려고요. 근데 자꾸 깎으려고 해요.
저는 비정규직인데 정규직이 되고 싶어요. 근데 비정규직에도 2년이 되면 계속 계약을 하고 싶어요. 계속 일을 좀 하고 싶어요. 일하다 죽고 싶지 않아요. 일하다 다치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 나한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언어폭력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자존심 좀 안 상하고 좀 일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몇 번씩 마음으로 사표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제발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왜 이렇게 평범하게 산다는 게 힘들죠? 그래서 파업하는 거 아닐까요?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서는 것처럼 어려운 문제는 없거든요. 공화문의 그 넓은 도로에 가서 머리띠 메고 한다는 거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근데 어떨 때 나갑니까? 그래서 노동자의 문제는 나의 문제이자 우리 모두의 문제이잖아요. 내 가족의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당당한 사회가 된다는 것은,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이 존엄성에 살아있는 민주주의 사회가 됐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국민의 90%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회거든요. 그건 민주주의 사회 아닐까요? 노동이 존중받지 않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돈과 권력과 정부 한 군데로 몰린 사회. 만약에 지금 이대로 간다고 하면 앞에 제일 처음 영상에 나왔던 프레머릭트, 그래 갈 수밖에 없죠. 질문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과거에 어디로 왔지, 어떻게 살고 있지를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현재 우리의 노동 현실을 정확히 직시를 해야, 무엇이 문제인지를 바꿔야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사회에서 어디로 나가야 될지 방향을 우리 스스로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치인들한테 뭔가를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걸 해야 된다고? 뉴스에 우리가 현혹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알아두면 쓸모있는, 뭔가 뉴스를 보셨을 때 알아두면 쓸모있는 우리 노동에 대한 몇 가지 사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막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어느 지가 적었어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노동에 대한 몇 가지 사실. 이렇게. 노동자들이 어디서 일할까요?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는 한 2,200만 명 되거든요. 이 사람들 어디서 일을 할까요? 예. 대기업에서 18.6% 일하고요. 중견기업에서 77.5% 일하고요. 중소기업에서 74% 일합니다. 의외로 대기업이 18.6%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여기에다가 통계 조작을 하는 거죠. 어디를 넣습니까?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18.6%가 됐어요. 그럼 진짜는 뭘까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연합뉴스입니다. 자산 5조 이상 대기업 그룹, 매출은 84% 차지하는데 고용은 11%, 18.6%가 아니라 11%입니다. 대기업에 재정 지원을 해준다. 대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을 편다고 하면 11%의 노동자들의 문제이지 나머지 89% 노동자 문제는 아니에요.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면 기업을 지원하더라도 어디를 지원해야 됩니까? 89%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실 때 뭔가 이번에 경제 어려운데 기업에 대해 지원 정책을 펼치네? 할 때 이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 봐라? 이거 아니잖아. 저건 11%밖에 해당 안 되는 이야기잖아. 그럼 나머지는 어쩌라고? 그럼 잘 사는 이 기업은, 큰 기업은 계속 커지라고 하고 나머지 기업은 알아서 지그들끼리 망하려면 망하라고? 자, 여기서 노동자가 아닌 사람 찾아보세요. 노동자라고, 한국사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맺어서 일한 대가 임금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약하니까요. 택배기사 노동자입니까? 아닙니까? 골프장 캐디 노동자입니까? 아닙니까? 학원 강사 노동자일까? 아닐까요? 학습지 교사, 화물 차주, 보험 설계사
그래서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누구죠? 단 한 직업도 노동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죠? 자영업자입니다. 그래서 웃기잖아요. 화물차주들이 자영업자예요. 근데 저번에 화물차들 파업했잖아요. 기름 지원 문제 때문에. 근데 갑자기 이게 현 정부에서 이게 그 명령을 내렸거든요. 일자리 복귀하라고. 그럼 누구한테 명령 내린 겁니까? 자영업자들한테 명령 내린 거예요. 자영업자들한테 김밥하기 여시오.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원지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했다가 원지는 또 노동자래요. 또 지금은. 그러니까 문 열어요. 이 사람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닙니다. 4대 보험을 못 들어요. 모든 걸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2021년도에 7월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들 수 있게 됐어요. 그래도 현재까지 이 사람은 노동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 직업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노동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노동자 통계에는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서 왜 이게 노동자가 아닐까요? 대체 어떤 구조,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 걸까요? 참 먹고 살기 힘든 구조, 평범하게 살기 힘든 구조. 아까 했던 분들은 정말로 이게 고운 말로 하면 다 사장님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주로 어떤 기업에서 일을 할까요? 그럼 이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닐까요? 아닐까요? 이런 몇 가지 사실만 알아도 뉴스가 나오면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저거 좀 이상한데? 모르면 그냥 뉴스에 나온 대로 그런가 보다. 어이 나쁜 놈들. 왜냐면 노동자 뉴스 좋은 뉴스 별로 안 나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왜 그렇게 초등학생들이 노동자는 거지다, 장애인이다, 뭐 장애인 차별에 이게 별로 차별 다 나오죠. 왜 이렇게 확산될까? 뉴스 이게 자 이게 광화문에서 파업하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과 감정은 어떤 거세요? 예. 이 두 개의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니까 이게 당연한 권리 행사 중이다. 잘 됐으면 좋겠다. 뭔가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들까요? 뭔가 불편하다. 일단 뭔지는 모르겠는데 불편하다. 아따 저것들 왜 그런데? 어떤 생각이 한국의 평범한 국민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근데 그 평범한 국민들의 90%는 노동자 가족입니다.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죠? 진짜 손이 안으로만 굽습니까? 밖으로 안 굽을까요? 한번 해보시죠. 밖으로 굽을까요? 안 굽을까요? 굽어요. 참 신기해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사람들한테 팔을 안으로 굽죠? 자, 밖으로 굽을까 안 굽을까? 전부 사람 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굽어요. 하면, 에이? 우리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만 생각을 하죠. 팔이 밖으로 굽기도 하거든요. 노동자가 노동자 편을 들까요?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간 뚫어내는 유리 박사, 어떤 직원 실명 위기. 일부 조합원들은 울산대 체육관에 난입해 책걸상을 집어던지고 소화기를 봉사하며 분노를 표시했다. 이 실명 위기라는 언론들의 보도는 뒤에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의도적 오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보니까 이제 단체 대화방, 그러니까 기자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이 있었고 사측도 이제 같이 뭔가를 교환하는 그런 거였었는데 7명이 병원에 옮겨졌고 1명은 실명위기다라고 하는 게 서로 나왔는데 옳다고 나하고 이제 그 받아쓴 이제 그런 형태거든요. 그리고 폭력적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사진들을 자세히 보시면 그 귀퉁이에 현대중공업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회사가 제공한 사진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부분적으로 가장 폭력성을 강조해 찍는 사진들이 그냥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헛질린 노조, 오토바이 수백 대로 20km 폭주, 허탕치자, 유리창 깨고 벽 뚫어. 일부 조합원들은 울산대 체육관에 난입해 책걸상을 집어던지고 소화기를 분사하며 분노를 표시했다. 나중에 이제 동영상으로 밝혀진 사실이지만 의자에 집어던지고 소화기를 난사한 사람들은 중간 노동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진입을 막으려고 했던 용역회사 직원들이었거든요. 사실 확인됐지만 이 보도는 정정되지 않았죠. 그리고 실제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 일반 사람들이 선뜻 다가서기 어려울 정도의 분위기를 연출할 때는 있어요. 근데 항상 그 앞에 훨씬 센 홍련이 선행돼 있습니다. 주중 당시 현장에 있었던 비즈한국의 평광 기자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는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물리적 충돌이라고 하면 노조원, 용역들이 노조원들을 못 들어오게 막고 노조원들은 용역들을 끌어내려고 하고 그런 충돌이 있었던 건 다 분명히 맞지만 거기서 폭력이라고 말할 만한 충돌은 없었고요.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기자로서 좀 씁쓸했던 건데 사실 현장에 없었으면 나도 그렇게 썼을 것 같다. 왜냐면은 내가 공개했고 사측이 본인들이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고 영상이 있다. 제일 기본은 현장에서 취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취재했을 때 자신의 눈이 이제 그 편향적인 눈인지 아니면 전체를 보는 눈인지에 대한 자기 점검도 되게 필요한데 이게 제가 시간이 이게 이 영상 KBS의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이 영상에 나온 거거든요. 우리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굉장히 많은 뉴스도 나와요. 이 뉴스들에는 노동이 어떻게 다뤄지는, 노동 파업이 어떻게 다뤄지는 건지. 근데 저 당시에 뉴스 나왔던 거 보면 노동자들이 왜 주주총회, 임시주총회 할 때 그렇게 쫓아다니는지는 안 나와요. 실제로 그 뉴스가 기억난다는 사람들 물어봐도 몰라요. 한 기업이 회사를 나눕니다. 나누어서 관리직 사원들은 일하는 그 부분은 서울 본사로 통합시켜요. 상사직 중심으로는 현장에 그대로 놔둡니다. 근데 부채는 안 가져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회사 규모는 줄었는데 부채는 그대로예요. 그럼 회사 재정 건전 지수가 내려가죠. 그럼 다시 정상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재정 건전성을 이게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가장 우리가 많이 행사하는 방법이 뭐죠? 해고거든요. 임금 인하하고 해고예요. 그럼 그 회사 여러분이 다니고 있으면 임시주주총회 따라다니실 거 아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실래요? 알아서 해라. 당장에 그렇게 분사가 되면 기업은 경영주는 좋죠. 하나에다 부채를 다 떠넘긴 꼴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 노동자들한테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 해고 당할지 임금이 다시 줄어들지 모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주총회 할 때 열심히 따라다니거든요. 목소리 내려고. 근데 회사에서 어디서 주주총회 하는지를 안 알려줘요. 몇 번 옮겨요. 그러다 노동자들 몰래 했어요. 하다가 뒤늦게 알고 쫓아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뉴스가 나온 겁니다. 아까 기자 이야기 보셨죠? 노동 문제는 저렇게 다뤄져요. 계속 이게 양상이 됩니다. 노동 문제가 나올 때 진짜 이게 잘 보세요. 어떤 게 있냐면 SBS는 태양건설을 사주고요. 헤럴드 경제는 중그룹에 이게 사주고요. 광주방송 호방건설이 가지고 있고요. 서울신문도 호방건설이 가지고 있고요. TV조선은 부영건설이 가지고 있고요. 브릿지경제는 부건설이 가장 주주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강원 민방은 SG건설이고 영암일보 동양종합건설 가지고 있고요. 인천일보 부영주택, 경기방송 호주건설, 울산방송 SM 삼라건설, 광주매일 남원건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언론들에서 노동자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사가 나올까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죠. 지역언론 점령 건설사. 여기 보세요. 강원일보 강원홍업, 경인일보 KT운송그룹, 광주일보 효성, 국제신문 이런 기업, 대전일보 주주는 남종호, 이게 부산일보 정수학계, 영남일보 동항정건설, 남도일보 중토건, 광주면 남원건설 쭉 이런 언론에서 노동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정말 공정한 뉴스가 나올까요? 부동산 뉴스가 나오면
정말로 무주택자들한테 정말 중요한 유리한 정보가 나올까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질문을 던지려면 올바른 정보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언론의 자유를 언론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언론사에게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인정해 주는 이유는 언론의 자유 첫 번째는 국민들의 헌법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권력을 생산한 그 국민들이 그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주는가,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는가, 이게 언론의 첫 번째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소비자에게, 노동자에게 어떤 정보들이 계속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걸까요?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가장 높았을 때가 1998년입니다. 1987년 6월 항쟁을 한 다음에 6월 항쟁이었고 7, 8월, 9월 3개월 동안에 한국 역사상 최초로 수많은 민주노조가 만들어지고 파업을 해요. 이게 나이 연세 있으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당시에 7월부터 9월까지 엄청나게 많은 파업이 일어나는데 그 파업을 할 때 요구사항에 임금 인상 25%, 임금 인상 30% 요구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다 인상이 됐습니다.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임금 20%, 25%, 30% 오르죠? 왜 그걸 오를 수 있을까요? 줄 수 있었는데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꺼번에 오른 거거든요. 그때가 가장 이게 노조 조직률이 높고요. 89년도에 그때 만들어져서 쭉 만들어져서 그 다음부터 계속 떨어집니다. 현재 10.3%입니다. 이런 노동 혐오에 대한, 노동조합에 대한 편견들이 심어지면서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와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눈으로 노동 문제를 보고 있을까요? 나의 눈으로 보고 있을까요? 나 노동자였거나 노동자이거나 앞으로 노동자의 부모가 되는 그 눈으로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경영자의 눈으로 지금까지 봐왔을까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인공지능, 자동화로 인해서 뭔가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이건 거슬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런데 어떤 세상을 만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거다.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내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어떤 눈으로 이제 보고 있을까요? 앞으로 일자리가 급격하게 없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눈으로 오늘과 미래를 보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이게 저한테 30분까지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거기에. 근데 뒷부분에 이야기를 좀 남아 있어서 노동자비라는 건 간단합니다. 이게 노동자 개인은 힘이 약하잖아요. 정말 약한 사람이잖아요. 이 약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돈이 있습니까? 기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읽다고 한다면 일할 수 있는 몸이죠. 사장님하고 1대1로 붙어가지고 내년도 임금하고 근로조건을 협상을 할 때 노동자가 원하는 걸 다 따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장님이 요구 제시한 대로 따를 수밖에 없을까요?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약한 사람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뭉치는 것. 뭉쳐서 사장님하고 대등하게 협상을 하는 것. 그리고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노동 조건과 환경을 바꾸는 것. 이게 노동조합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상에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인권으로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겁니다. 예전에 뉴스 중에 하나가 이게 경기도 광역부 시외버스가 졸음운전으로 해서 이게 큰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타고 있는 분들 다 사망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이 버스 기사, 사고 냈던 버스 기사 근무 일지입니다. 5일 수요일 날 15시간 30분 근무, 6일 날 18시간 15분 근무, 7일 날 휴무, 8일 날 또 하루 쉬고 토요일 날 18시간 9분 근무, 그래서 일요일 날 사망사고에서 50대 부부가 사망했어요. 이렇게 일을 하면 사고가 안 나는 게 신기합니다.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일하다가 죽거나 일하다 다치지 않을 만큼 보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국민들의 공공이익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도 이렇게 많이 안 바뀌었거든요. 이 버스를 타고 나서 얼마나 불안할까요? 근데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럽에서는 하루에 8시간 운전하면 끝! 더 운전 못 한다고. 그게 우리 한국 사회에 불가능한 일일까요? 정말 그런다고 하면 이런 사건 안 일어나거든요. 왜 트럭 기사들은 그렇게 졸음운전을 하면서 큰 사고를 낼까요? 그래서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 노동 환경 구조를 바꾸는 것, 이걸 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역할입니다. 버스기사 혼자로서는 아무리 외쳐도 안 고쳐지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약한 사람들 모이는 방법. 그래서 헌법 33조에 노동 3권이 있죠. 야 모여봐, 문제 있어. 사장님 좀 봅시다. 이야기 좀 합시다. 말이 안 통하네? 그럼 우리 일 그만둘라요. 이게 헌법상에 나와 있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게 헌법상의 인권으로 헌법에 명확히 써져 있는 겁니다. It's smarter to travel in groups. 이게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대응하는 방법으로 영상을 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기에 노동조합이 강하게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강한 사람이 힘듭니다. 노동조합이 약하다는 이야기는 노동조합이 없다고,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0%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이로운 세상일까요?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세상일까요? 경제 성장이 된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일까요? 왜 그렇게 집요하게 노동조합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유포를 시키는 걸까요? 그게 진짜 국민들에게 이롭기 때문에 그럴까요? 10%입니다. 여기.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10명 중에 1명만 자기 자신의 내년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해서 단체 교섭을 하고 나머지 9명은 그냥 사장님하고 1대1로 담판 지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이게 다른 나라의 인식의 문제인데 이게 영상은 빼고,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는 공무원 노조,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때 5급 사무업소에 가입 못해요. 6급까지만 가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부대사가 차관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 차관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자들이 깜짝 놀랐대요. 유럽에서는 교장 노조도 있고 교원 노조도 따로 있습니다. 교장 노동조합 연합 홈페이지 사진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경찰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예, 노동조합들이 경찰들이 파업할 때 바지를 저렇게 입은 거예요. 예, 경찰들이 시카고 경찰들이 파업할 때 사진입니다. 그럼 그 앞에 어떤 경찰이 맡고 있을까요? 여기. 소방관 노조가 있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피지, 파푸아 뉴기니아 이런 나라에도 소방관 노조가 있습니다. 예, 유럽 점중에서는 주유소나 편의점, 일본도 그렇죠.
이런 자영업자들이 노동자업을 구성을 해서 체인점이잖아요. 체인점 본사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판사노조, 변호사노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판사실이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많은 서류입니다. 과연 판사들이 저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고 제대로 된 판결을 하고 있을까요? 군인노조가 있는 나라가 꽤 많습니다. 이건 유럽 군인노조 연합 홈페이지 사진입니다. 지위나 학력이 연봉이 높다고 노동자가 오르지 않는다는 생각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유일한 생각입니다. 차관이 자기 자신을 노동자로 생각하는 사회, 판사와 변호사가 자기 자신을 노동자로 생각하는 사회, 이 사회에서 노동정책이라고 하는 게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사회에서 노동자의 지위는 어떡할까요? 뭔가 많이 다를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판사가 노동자라고요?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나는 취직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노조 가입이다. 누구 한 말일까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예, 방금 나왔던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겁니다. If I were looking for a good job that lets me build some security for my family, I'd join a union. If I wanted somebody who had my back, I'd join a union.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노조에 가입하라고 권유를 하는 정치인이 선출직 공무원이 누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미국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광화문에 자주 모여요. 그러면 노조도 이렇게 생각해야죠. 왜 미국 대통령이 옛날에 있던 루즈벨트 대통령도 그렇고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대놓고 이야기하는데 노조에 가입하시라고. 여러분 일한 만큼 가족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을 받고 싶으십니까? 당신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뭐에 기댈기가 필요하십니까? 그럼 노조에 가입하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실과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한국 사회는 나는 노조와 노동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지? 한국 사회의 상식은 이게 진짜 상식일까? 또 그 상식이 나한테는 유리한 상식일까? 국민들한테 유리한 상식일까? 그래서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정말로 이게 노동 존중 사회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입니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인 거고요. 결코 노동의 문제는 완전 떨어져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국민 90%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국민 90%가 어떻게 사냐의 문제이거든요. 이게 자존심 지키고 사는 건지 아니면 자존심을 찢겨가면서도 일할 수밖에 없는 건지 그런 사회는 결코 정치적으로 민주적인 사회는 아니죠.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도 아니고요. 정말 이게 오늘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못했던 것이 좀 시간이 그러네요. 기술의 노동대체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게 정포 통합은 이미 이게 그 은행 정포 통합은 이미 진행이 됐고요. 앞으로 5년이면 일자리 25%가 일자리 영향을 받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빨리 받고 있는 것이 은행이죠. 한 40% 가까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702개 직종이 사라질 것 같고 47%의 이 정도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다. 5년 안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거죠. 이게 AI가 시나리오를 써버리니까 미국 할리우드에 있는 작가들이 파업했잖아요. AI 쓰지 말라고 시나리오 만들 때. 이미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로봇과 닭튀기 시합을 해봤어요. 치킨집 알바가 완전 100점 100패입니다. 지금 치킨집 닭튀기는 닭도 튀기고요. 별거 다 하거든요. 빵도 만들고요. 이제 분식집에 이게 로봇이 있습니다. 이게 커피도 만들고요. 심지어 삼성에서 이게 보면 배터리 공장 직원 제로 시대 열리나 삼성 SD 생산라인 반자동화 추진. 삼성의 스마트 공장이라는 걸 지어요. 스마트 공장 지은다고 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생산직 노동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공장을 이야기합니다. 폭 100m, 길이 200m의 공장에 들어가 보면 패드를 들고 있는 관리직 사원 서너 명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예전에 보면 폭 100m, 200m의 공장이라고 하면 그 안에 노동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적어도 70, 80명 일하고 있죠. 최소한. 지금 7, 80명이 없이 이제는 서너 명이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공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청도의 모 자치단체에서 그런 스마트 공장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땅 싸게 해주겠다. 이쪽 오세요 불렀거든요. 저는 생각이 없는 단체장이에요. 노동자 없어요 거기는, 그 공장에는. 이게 이미 계속 이런 걸 짓겠다는 거거든요. 아까 나왔지만 플랫폼 노동자라고 나왔잖아요. 99%가 플랫폼 노동자 될 거다. 플랫폼 노동자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이게 플랫폼 회사냐면 배달의 민족, 쿠팡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전부 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면 안에서 해서 보내주는 거죠. 이게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라고 파업한 거고요. 미국의 플랫폼 노동자도 파업한 겁니다. 근데 플랫폼 노동자를 왜 말씀드리냐면 노동자가 아니에요. 근데 플랫폼 노동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플랫폼 노동자는 AI라는 것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아무나 들어와서 일하세요. 아무나 들어와서, 우리 배민인데요. 들어와서 할 사람 하세요, 그냥. 시간 될 때만 와가지고 배달해주면 돼요. 아무나 들어와서 시간 날 때 일하세요. 원하는 만큼 연결해 드립니다. 시간 날 때만 일하세요. 해요. 좋겠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영업자가 그냥 내가 그것 좀 일 좀 주시오 하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하고 계약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오토바이 하나 몰고 있는 자영업자예요. 이 숫자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식이. 지금의 노동복지는 고용 중심의 복지 시스템이거든요. 고용제 복지 시스템이라는 이야기는 근로계약을 맺은 정규직 사원들 중심으로 노동복지가 짜여 있어요. 근데 비정규직도 빠져 있죠. 앞으로 계속해서 미래에는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죠. 이 사람도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스템 노동 안정망으로는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계속 숫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이 어리신 분도 나이 많으신 분도 또 오세요. 다 일할 수 있어요. 원하는 시간만큼. 이게 신기루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경제력만 그럴까요? 공무원분들 잘 보셔야 돼요. 중앙공무원 25% AI로 대체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와요. 중앙부 외무 법무부는 뭐 30.36%가 대체되고 딱 이런 뉴스 막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직급별적 9급이 73.98%는 아마 이게 사라질 거고 AI로 대체 가능하고 8급은 65.52%, 공무계약직은 64.3%, 4급은 4.99%만 이게 계속 나와요. 이런 뉴스 왜 나오죠? 매일경제에서 나온 신문이거든요. 매일경제 사주는 당연히 대기업이죠. 왜 이런 뉴스가 나올까요? 예. 자동화시켜야 된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제는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지 간에 줄여야 된다. 일하는 사람들을. 이 뉴스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속 나와요. 이게.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이런 뉴스 나옵니다. 밥그릇 없어질라 노조 반발. 기득권에 발목 잡힌 미래차. 이 뉴스 정말 이상하잖아요.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스템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심각하게 노동의 문제잖아요. 그럼 노동자들하고 빨리 협상하라. 노동자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노동자들하고 빨리 협상하라. 대화하라.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나오는 뉴스를 보세요. 기득권에 발목 잡힌 노조 반발 기득권. 자동화가 못하고 있다. 노조 때문에. 왜 노조가 반발하죠?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만약에 전기자동차가 늘어나잖아요. 현재 엔진 없어지잖아요. 일자리가 어떻게 없어진다고요? 앞으로 40%는 없어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아, 현대자동차 노조에서는 협상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전기자동차만 만들게 된다고 하면 일자리 40% 없어지는데 대책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대책을 세울 거냐? 최소한 고용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느냐? 우리하고 협상 좀 하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 했더니 이렇게 돼요. 왜 이런 뉴스가 과감히 나오고 이런 뉴스를 근거 삼아서 정치인들이 이야기할 수 있죠? 모든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을 하더라도
자꾸 자본의 이윤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을 쓸 수도 있잖아요. 현재 이게 일할 때 이게 입는 옷이거든요. 로봇 옷이거든요. 무거운 걸 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농촌에서 일할 때 이걸 입으면 훨씬 더 가볍게 옷이죠. 이렇게 옷을 입고 일을 하면 훨씬 편해져요. 힘도 덜 쓰고. 그렇게 되면 노인분들도 일할 수 있으세요. 근력이 떨어져서 일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걸 입히면 일을 할 수 있죠. 젊은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고요? 자꾸 자동화시켜서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이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80, 90 먹어도 사람이라는 기술이 보편화되면 일하실 수 있잖아요. 이 옷만 딱 걸치고 나면 무슨 일이겠어요? 심지어 경험은 더 많으시잖아요. 이게 공부하는 머리는 어떻게 젊은 사람한테 못 하겠는데 일하는 이 손머리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거 경험 속에서만 나오는 거니까 충분히 일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길을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없어진 일자리를 당연하게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지금의 일자리도 더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사람을 위한 기술을 활용할 게 필요하다. 사람 중심의 사고를 정말 할 필요가 있다. 즉 국민들의 문제니까. 100세 시대 산다고 하는데 100세 산다고 어떤 생각 드세요? 어떻게 그때까지 살까요? 사는 게 걱정이 돼버리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빼고 AI가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건 맞습니다. 그 일자리는 없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냐 아니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대세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여는가의 문제는 닫힌 게 아니라 아직도 열려있다. 누구를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 노동자들의 눈으로, 그 노동자들이 먹여 살리는 90% 국민들의 눈으로 질문을 던진다면, 문제를 찾는다면, 해결책을 찾는다고 하면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런 암울한 미래는 열리지 않을 거다. 우리 사람을 위한 기술이 더 개발이 되면서 보편화되면서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인문, 인간, 관계 속에서 사람이 된 인간이 인간다운 이유는 질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하는 사람이 인간이죠. 여러분들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 우리 국민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미래에 대해서 그게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지 소수 몇몇의 정치인과 경제인들에게 맡겨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헌법 일제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말씀드렸던 건 노동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노동의 의미,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의 눈으로,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그래도 미래가 좀 없는 사람들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유롭고 행복한 세상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